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보편윤리와 지구촌 정의는 그 중에서 챕터 1에 요약적으로 돼 있고, 또 우리 박 교수님 논문처럼 이렇게 난해하고 좀 어려운 철학적 논문이라기보다도 조금 더 상식적인 논문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이해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챕터 1을 좀 빠른 속도로 읽어 나가면서 필요할 때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보편윤리의 구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제와 세계화의 도상에서 예견되는 지구촌 공동체를 규율하게 될 보편윤리의 구상은 오늘날 시대 정신의 요청이라고 할 만합니다. 사실 전통적 지역 공동체가 해체되고 근세 시민사회가 형성될 무렵 많은 사회 철학자들이 구상했던 개별 국가의 정치 이념은 이미 그 속에 인간 사회의 보편적 질서 원리에 대한 추구가 방법적 실질적으로 함축되어 있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보편윤리의 구상은 근대적 기획, 모든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간에 전개된 역사적 과정으로 인해 보편윤리가 적용될 공동체의 규모나 환경 문제, 여권주의 등 실질적 내용에 있어 다소한 변화가 있긴 하나, 원칙적인 면에 있어 보편윤리는 현대 특유한 전적으로 새로운 아젠다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천인공노할 9.11 테러를 의미합니다. 대참사를 목격하고 이른바 테러 이후의 세기를 살아가야 할 지구촌 거주민으로서 보복이 보복을 불러 끝이 보이지 않는 전란 속에서 도덕적 공황을 실감하는 우리들에게 이제 보편윤리는 테러 이전의 세계에 꿈꾸던 막연한 유토피아적 전망과는 다른 현실적 긴급성과 도덕적 당위로서 시대의 지상과제로 박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공유할 최소한의 가치에 대한 함의와 그에 대한 고수에 실패할 경우 인류는 공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개별 국가의 안정적인 평화를 보증할 올바른 질서 원리를 구상, 일찍이 정의론을 전개한 미국 철학자 롤스는 자신이 제시한 정의의 원칙이 가치관, 인생관, 종교관이 서로 다른 다원주의적 사회의 성원들 간의 중첩적 합의를 통해 도달하게 될 최소윤리라는 생각을 보다 명료히 하고, 공적 이성을 통해 이런 합의를 도출하려는 자신의 입장을 정치적 자유주의라고 명명했습니다. 최근 그의 세 번째, 이미 제가 10년 전에 쓴 논문이기 때문에 최근은 아닙니다만은, 최근 그의 세 번째 저서인 만민법에서 The Law of Peoples라는 만민법에서 롤스는 자신의 정의관을 국제관계에 확대해서 적용하고자 시도하는 가운데 한 국가 내부의 정의 문제에 비해 국가 간의 정의 문제는 보다 복잡한 과제이며, 우선 국내적 정의론이 성공할 경우 이에 적정한 보완을 함으로써 국제적 정의관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롤스가 굳이 국제법이 아니라 만민법이라 한 것은 최근 들어 국제정치에서 국민국가 혹은 개별국가의 위상이 대외적으로는 전쟁권에 의해, 대내적으로는 개인권, individual rights에 의해 제한됨으로써 그 국가의 주권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사정을 반영합니다. 그는 만민법을 통해 국제 질서의 중심이 주권에서 인권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감안해 보다 전향적인 관점에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지구 공동체를 구상하며, 이 점에서 근세 철학자 칸트의 영구 평화론과도 맥을 같이 한다 할 것입니다. 롤스의 정의론을 다소 길게 논술한 까닭은 그의 정의론이 그 방법론이나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 보편윤리를 구상하는 우리의 기획에 지극히 시사적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보편적인 질서 원리를 추구하는 이른바 근대적 기획은 어떤 형태의 것이든 간에 그 문제의식의 단초가 근세 이후 전개된 다원주의라는 사회적 사실,
pluralism as a fact에 있으며 이 점에 있어 오늘날 우리의 상황 또한 단지 인종 및 문화 다원성 등으로 인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같은 다원주의를 관리해줄 평화 공존을 위한 지침은 가치관이나 인생 철학 전반에 걸친 포괄적 합의가 아니라 중첩적 합의, 오버래핑 컨센서스에 의한 최소 윤리 혹은 엷은 윤리관을 도출함으로써 모색하는 길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이 같은 최소 윤리에 있어 관건 개념은 여전히 개인권이라는 점에도 크게 이견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상과 같이 개인권을 핵심 개념으로 하는 근세 이래의 자유주의적 이념이 보편윤리의 구도에 있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제하다시피 근래에 이르러 자유주의 정치 철학이 다양한 측면에서 공동체주의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자유주의적 정치 문화의 독주에 대한 아세아 및 아랍 문화권의 중심 가치관과 반대 담론의 저항으로 인해 보편 질서의 원리에 있어 개인권이 공동선 (common good) 개념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이 또한 보편윤리의 조망에 있어 현대적 기획이 근대적 기획과 차별화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대적 기획에 있어 개인권이라는 개체화의 원리가 전경에 나타난 것은 전통사회의 공동체적 연고나 중합으로부터 개인의 해방을 담보하는 원심성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며 다시 현대적 기획에서 개인권과 더불어 공동성이라는 공동화의 원리가 균형 있게 부상해야 할 이유는 개인권의 유리인 못지않게 사회적 구심력으로서 공동체의 해체가 인간의 행복한 삶을 보장함에 있어 치명적 결격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선은 커먼 굿은 불가분성과 인디비듀 비지빌리티와 공공성 퍼블릭니스를 그 특징으로 하며 자연 환경을 위시한 공동선은 전 인류를 한 극단으로 하여 다양한 규모의 공중들이 공유하고 함께 향유해야 할 불가분적인 가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개인들에게 할당될 수 있는 배분적 선의 귀속 근거로서 개인권은 자아 실현을 위한 전제요 최소한의 조건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사회철학자 월저가 관찰하고 있듯이 보편윤리를 구상하는 우리의 과제, 나아가 그것을 현실윤리로 실행해 가야 할 우리의 과제는 결국 우리 시대의 성원들이 소화하고 납득할 수 있는, 달리 말하면 문화다원주의 딜레마들에 대처할 수 있는 현대적 관용의 체제, 나아가 다문화 집단 간의 평화 공존의 윤리를 찾는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관용이 갖는 폭과 넓이를 확인 시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제 간의 정의 혹은 분배 정의에 대한 심각한 논쟁은 정치 철학에 있어 비교적 새로운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정의 문제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논쟁에 대한 최초의 두드러진 기여는 1972년 윤리학자 피터 싱어가 철학과 공공문제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라는 잡지에 발표한 논문 기하, 풍요, 그리고 도덕 Feminine Influence and Morality라고 생각됩니다. 이 글에서 싱어는 빈자나 부자의 지리적 위치와 상관없이 부유한 자들은 비난한 자들을 먹여 살릴 광범위한 의무가 있음을 옹호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지구촌 정의 논쟁, 글로벌 저스티스 디베이트의 계기가 되어 그 이후 브라이언 베리, The Liberal Theory of Justice, 찰스 베이츠의 Political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헨리 슈, Basic Rights, Subsistence, Affluence and U.S. Foreign Policy, 그리고 오노라 오네일, Faces of Hunger 등의 저술이 잇따라 출간되었습니다. 이들 학자들은 첫째,
세계 비난한 자들에 대해 전통적 규범이 요구하는 바를 훨씬 넘어서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옹호했고, 두 번째, 민족 국가라는 경계는 적어도 정의가 문제되는 한 그 도덕적 지위가 비교적 자의적이고 근거가 빈약한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들에 대해 이론적 반론 또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민족 국가가 갖는 윤리적 의의를 옹호하는 대표적 학자로는 데이빗 밀러, 마이클 월처 등 다수가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애국주의적 입장이라 할 수 있으며 다른 일부는 신해결주의적 관점에서 국가의 주권을 옹호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의론을 통해 정치 철학을 부활시킨 롤스는 그의 저서에서 국내적 정의의 논의를 국한시키긴 했으나, 최근 브라이언 베리, 찰스 베이츠, 토마스 포그 등은 롤스의 전제들을 확대 적용할 경우 세계에 비난한 사람들에게 부와 자원을 대규모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급진적 진보적 귀결로 나아가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입장은, 제 개인의 입장은 롤스의 정의론을 원용한 국제정의관의 대체로 공감하면서 국제적 분배 정의가 개인권을 통해 가장 잘 전개될 수 있으며 국가 간의 경계는 어떤 근본적인 윤리적 지위도 갖지 않는다고 보는데 동조하는 편입니다. 나아가 지구촌 정의는 지리적 위치, 국적, 시민 자격에 상관없이 모든 이의 생존적 이해관심, vital interest, 삶과 죽음의 문제죠. interest를 옹호하기 위해 다양한 적극적 대책을 요구한다는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분배적 정의는 사람들 간의 이득과 부담의 적절한 배분과 관련되며, 정의로운 배분은 각자가 자신의 몫을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몫이 실제로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문제이며, 이것이 바로 정의론이 구체적으로 풀어야 할 실질적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각자의 몫은 각자의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는 바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배적 정의는 각자에게 권리를 올바르게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킴리카도 비슷한 문맥에서 정의의 의미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합당한 요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으로서 권한의 체계, entitlements의 체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득과 부담의 이 같은 분배는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만이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 같은 조건은 이른바 정의의 여건, circumstances of justice로 알려져 있는데, 정의의 문제가 성립하고 정의가 덕목이 되게 하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의 여건은 적절한 유형의 희소성과 scarcity, 그로부터 생겨나는 사람들 간의 갈등, conflict를 포함합니다. 또한 정의의 여건은 관련된 사람들의 적절한 이기심, self-interest 또한 요구 조건으로 포함합니다. 이기심이 적정해야 할 이유는 그들 간의 갈등을 판정해줄 분배 정의의 원칙을 요구하는 자들은 단지 자신에게 최선의 것을 추구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배분 체계가 될 것을 지향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정의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정의가 요구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문제는 최근 롤스를 비롯하여 브라이언 베리, 두얼킨, 코헨, 샌 등 여러 정의론자들이 중심적 관심사였으며, 논의는 주로 분배적 정의에 있어 평등의 적절한 의미, 즉 복지, 자원, 복지 기회, 이득 접근권 등에 대한 평등과 더불어 정의론에 있어서 한편에서는 행운과 운수, 럭, 다른 편에 있어서 선택과 책임이 갖는 적절한 역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적 관심사는 평등이나 불평등 그 자체보다도 빈곤, poverty라는 특수한 문제에 있으며, 이는 국제적 정의 문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분배 정의와 관련하여 권리의 주체와 의무의 주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권리 주체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호혜적 협동체제, reciprocal cooperative system, 체제의 참여자에게만 예타적으로 제한하자는 입장보다는 국적이나 시민권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기본적 이해 관심, 아까 나왔듯이 vital interest와 필요, needs가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옹호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는 권리의 담지자뿐만 아니라 정의의 의무를 누구에게 배정해야 할 것이며 정의의 부담 중 어느 정도를 각 개인이나 집단이 감당해야 하는지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적 분배 정의의 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른바 실현 불가능성 반론. 지구촌 정의 문제를 논의할 때 흔히 제기되는 반론 중에 하나가 실현 불가능성 반론, the incapacity objection입니다. 이러한 반론은 국제적 정의의 적실성을 부인하려는 시도에 있어 가장 지배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촌 분배 정의의 문제는 그러한 분배를 현실화할 방책이 구현 가능하지 않을 경우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거나 단지 유토피아적인 것에 불과하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당위는 가능을 함축하며 오우트는 캔을 함축하며 현재의 여건 아래 가능하지가 않을 경우 당위를 말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구촌의 가난과 빈곤이 애석한 일이긴 하나 구제할 지구촌적 제도 체계가 전제되지 않는 한 이를 부정의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반론이 상당한 비중을 가진 시절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지난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방마다 가치 있는 자원의 잉여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광역적 운송수단도 없었던가 달게 정의가 지구촌의 지역 간의 자원의 재분배를 요구한다는 말은 무의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같이 지구촌의 부의 분배에 영향을 주게 될 기술적 능력을 갖게 된 오늘날 그 같은 분배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제적 정의를 주장하는 일은 개인적이건 제도적이건 간에 자원에 대한 권리의 배분 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인간적 역량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촌 분배 정의의 구현의 프로젝트에 대한 또 한 가지 반론은 개인이나 국가들 간의 인생 전망이나 부 및 자원의 불평등은 자연적 불평등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도덕 이전에 정의 이전에 자연적인 사실이다. 운명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의 그릇됨은 손쉽게 반증될 수 있습니다. 수백만 인류가 체험하고 있는 해묵은 가난은 단지 자연적 사실만은 아니며 높은 사망률 또한 불가피한 것은 아닙니다. 국제 간의 가파른 불평등은 경제적, 사회적 기본 구조의 보수성과 완고함에 기인하는 것이며 따라서 도처에 깔린 가난과 기한은 자연적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치유될 수 있는 현상입니다. 현재의 곤경은 일부에 있어서 인간들이 창출한 사회 구조의 산물로서 그 변형이 실현 가능하고 바람직한 것이나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절실한 의무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맺고요. 그 다음에 챕터 2에서 주권에서 인권으로는 우리 박정순 교수님의 자상한 인권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생략해도 되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쓴 논문의 제3부는 잠정협정과 지구촌 정의구현을 위한 전략. 이 당장 우리가 무슨
이 세계 정부, 지구촌 정부를 구성할 수 없는 한 항상 이 지구촌 정의 문제는 잠정협정의 형태를 띌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스 비벤디. 그래서 이 잠정협정을 점차 발전시켜가는 서서히 진화해가는 그런 지구촌 정의 구현의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좀 실행과 관련되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는 대로 참고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저기 2002년에 쓰셨는데요. 20년 전에 쓰셨는데 지금에 정말 필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놀수를 잘 몰라서, 저는 역사를 공부해서 잘 몰라서 이제 한번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역사학자는 좀 현실주의자라서요. 그러니까 처음에 The Law of Peoples 책 얘기를 하셨잖아요. 거기서 처음에 제가 봤을 때 왜 people에 S가 붙었을까? 그게 상당히 재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들어보니까 이게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놀수의 정의론을 개인의 문제를 국가의 차원으로 이거 확장시키는 논의를 함으로 해서 하나의 놀수의 정의론이 하나의 국가의 정의론으로 이렇게 확장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가. 그래서 피플스, 이거를 선생님은 만민법이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모든 민족의 법, 결국은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만약에 제가 그렇게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요, 놀수의 차등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 수혜자한테 최대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게 차등의 원칙이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현실 세계에서 약소국이나 가장 빈곤한 나라들한테 최대 혜택을 주는 게 정의롭다. 그렇다면 이것은 주권이 아니라 인권이란 방식으로 국가 간 사이에 정의를 실현시켜야 된다. 이게 지금 선생님의 논지이지 않을까.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놀수의 얘기는 그런 방식으로 개인 간의 정의론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보편적 윤리로서의 하나의 정의론을 국가 차원에서 확장을 시킨 거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가장 빈곤한 나라, 가장 소수, 그러니까 힘이 없는 들이 최대 혜택을 받는 방식으로 국제 질서가 돼야 정의롭다 라는 건데, 과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결국 오트는 캔을 인프라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오트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 세계에서 과연 이게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다 맞는 거고 과연 세계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이 국제 관계 속에서 지금 오늘날의 세계에서 가능할 수 있는가, 이 정의가.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난민 문제 왔을 때도 국가 이성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결국은 한 국가 내에 국민들이 투표해서 지도자를 뽑고 정치가들은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데, 이런 민주주의 상태에서, 국가 단위로 움직이는 이 민주주의 상태에서 놀스가 얘기하는 그러한 정의론이 국제관계 속에서 보편윤리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불가능하다면 이게 오트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가야 될 지점이긴 하지만 그게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상은 고귀한데 현실적으로 참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점에 있어서는 일단은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가 하고요. 또 하나는 이해했다고 했다면 이것을 과연 현실에서, 현실 세계에서, 현실 리얼 폴리틱에서 어떻게 이걸 실현할 수 있을까? 이걸 알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아주 적절하고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반부에서 peoples라고 한 것에 대해서 선생님의 이해는 정확한 것 같고요. 이것은 현대 사회에 와서 개별 국가의 주권이라는 것이 점차 그 비중이 약화되고
개인권이 이렇게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시점에서 그런 맥락을 고려한 용어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후반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아마 선생님의 그 견해에 대해서 롤스는 대체로 수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 철학이라는 게 가장 미국의 고전 철학이 프라그마티즘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현실성이 별로 없는 이야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롤스가 개별 국가의 정의론부터 먼저 시작한 거예요. 개별 국가의 정의론은 국제적인 또는 그 만민법적 정의론보다도 훨씬 핸들하기가 쉬운 주제거든요. 그걸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별 국가의 정의론을 롤스의 소위 에티어리 오브 저스티스가 바로 개별 국가에 가장 전형적으로 적용되는 정의론이거든요. 그걸 이제 국제사회 또는 로우 피플스에 적용시키는데 이 단계에서는 로우 피플스를 선생님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부가적인 전제들을 많이 깔아야 이해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제 논문에 바로 챕터 3에 쓴 게 바로 전 세계 지구촌 정의는 개별 국가의 정의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가적인 가정과 전제들을 붙여서 보완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스 비벤디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내법적인 그런 방식으로 합의해서 그 제도하고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국가마다 여러 가지 우선 세력 균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지구촌을 봐도 중국과 미국이 아주 이 거대 국가로서 미국과 중국의 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이 약소 국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걸 있는 그대로 적용시키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의 역사가 서서히 진보해 가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은 롤스의 개별 국가의 정의론이 지구촌 사회에도 실현되는 그 먼 미래의 오트를 향해서 모두스 비벤디, 잠정협정, 잠정적인 세력 균형이지만은 이미 2, 3세기 전에 세력 균형의 스타일하고는 지금 많이 달라지고 점차 강대 국가의 이 파워 게임이 서서히 줄어지는 이런 그 역사적인 진화와 진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별, 철학적인 또 우리의 이상 이런 것을 하나 제시하고 그것으로 서서히 우리가 진화해 나가는 그런 그 전략을 롤즈가 구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롤즈 자신도 선생님이 그 의문을 품었듯이 이게 뭐 당장 실현될 수 있다. 이 지금 지구촌의 여러 가지 세력 다툼 이런 틈바구니에서 그게 금방 실현 가능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그런 쪽으로 한 발짝 원 스텝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저 철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보편과 도대체 보편이 뭐냐. 그러니까 특수자, 보편자.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 일반 개념, 보편 개념, 그것도 어려웠고요. 그래서 여기다 윤리에다가 보편을 붙이면 뭔가 윤리 그 자체가 인간 관점인데 왜 거기다 보편을 붙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편을 붙이면 그냥 일반 윤리다 해도 되고 보편 윤리라면 일반 윤리다 해도 별 탈이 없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분배적 정의를 나중에 가지만 사실 정의론도 저는 동양에서 의리와 정의를 그렇게 구분을 해서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서구는. 동양은 정의와 의리를 구별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맹자를 번역하신 어떤 선생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정의와 의리는 의이다. 그래서 극기다. 뭐 이렇게 한마디로 자기는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더만요. 근데 저는 의라는 게 몫이다. 이렇게 이제 순수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몫은 공정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공정이란 말이 그냥 나누기로 딱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건 존 롤즈도 잘 본 것 같아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또는 그 일한 만큼에 대한 그 보상으로서의 뭐 분배적 정의, 이게 맞다고 보는데, 선생님께서는 일단 보편을 윤리에다가 보편을 붙일 수 있는지부터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의와 의리를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를 한번 대답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이 하신 질문이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기억되는 부분만 일단 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보편이라는 걸 윤리에다 붙일 수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우선 철학에서 일반과 보편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뭐 선생님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보편 윤리를 이야기를 했고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개별 윤리를 일반화해서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생물과 무생물도 다 포괄하는 겁니까? 예? 생물과 무생물을 다 포괄하는 거냐? 전 우주적인 다세계적인 관점이냐? 적어도 제가 뜻하는 바나 지금 롤스가 생각하는 바는 아직도 거기 생물과 무생물까지 익스텐션 확장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약간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문제를 접어두고요. 그래서 보편 윤리를 이야기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조심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우선 가능하면은 이 위크한 컨셉션 오브 모럴리티, 그러니까 너무 강한 이 보편 윤리를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 논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가능한 한 최소한의 윤리에 국한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편 윤리에 있어서 가장 키 컨셉이 저스티스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사랑이냐 자비냐 뭐 이런 것은 굉장히 이 최대 윤리가 되는 거고요. 정의는 그래도 인간으로서 이 지상에, 인권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간으로서 이 지상에 살면서 최소한 이것은 서로 지키고 서로 보장해 줘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의 윤리적인 콘텐츠에만 국한하자는 그런 자기 제안을 해서 보편 윤리가 모색할 수도 있고 또 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아까 선생님이 언뜻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롤스의 정의론은 뭐 선생님이 아까 언뜻 롤스 이야기가 맞다. 역시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 올바르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사회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롤스는 사실은 우리가 깊이 한번 롤스의 정의론을 보면은 능력주의에 대한 인정과 불신이 있어요. 능력주의에 대한 인정과 불신. 사실 우리 사회도 능력주의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미국 사회, 모든 자본주의 사회가 다 능력주의를 지향합니다. 그런데 능력주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능력주의라는 게 일단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이기는 하지만, 능력주의라는 것을 잘 따져보면은 비정한 것이 능력주의입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뭐 아빠 찬스라든지 자기 가문 찬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서울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이거 우리가 다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너무나 운명적인 요소에 의해서 복불복이에요. 능력주의도 사실 따져보면 복불복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스타트 라인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모차르트 같이 음악적 재능을 타고나는 사람도 있고, 음치같이 기본 음도 못 잡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 스타트 라인이 너무 천양지차잖아요. 그리고 또 대통령의 아들도 있고 구급 공무원의 아들도 있고 노숙자의 아들도 있고 여기서부터 스타트 하는 거거든요. 능력주의라는 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스타트 라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게임은 100m 경주에 전부 원점에서 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롤스는 능력주의만 가지고 정의는 안 된다. 능력주의의 비정함, 능력주의의 허상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롤스는 최소 수혜자. 그래서 롤스는 운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우리가 능력은 오만하고 운 앞에 섰을 때 정말 겸손한 정의론을 우리가 구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운 앞에 서서 볼 때는 최소 수혜자.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시작하는 사람, 가장 최소한의 능력만 배분받고 또 가장 시원찮은 아빠 찬스를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의 편에 서서 최소 수혜자의 편에 서서 그 사람들을 배려해야 이게 정말 겸손한 정의론, 운명을 고려하는 정의론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롤스의 정의론은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하는 자본주의적인 능력주의적 사회 정의론보다는 또 다른 의미, 운을 깊이 숙고하라 이런 정의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리하고 좀 구분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선생님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네 번째 발표작 중에 유교윤리적인 정의론을 또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 걸로 아는데 이 의리라는 개념은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라고 생각돼요. 의리라는 개념은 서양의 정의하고 상당히 오버랩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부정의한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야, 의리를 깡패들이 야 이놈아 의리를 지키는 너는 배신자야 이렇게 했을 때 그 의리는 공공적인 보편적인 정의론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서양의 정의와 동양의 의리를 이렇게 비교하는 논문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게 어프로치를 하지 않으면 완전히 잘못된 정의론 비교가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대충 이야기하고 싶어요. 의리는 정의와 상당한 부분 겹치지만 오버랩이 되지만 겹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반성하고 그것을 좀 극복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